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우리 염블리의 비밀노트가 오늘로 꼭 2주년 맞이했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님도. 네. 앞으로도 힘차게 같이 달려야 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시 이번 주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한번 점검을 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좀 두 가지가 좀 맞물렸던 것 같아요. 미국 긴축 대 중국의 경기 회복. 이 두 개가 딱 그냥 이번 주에 좀 맞닥뜨려가지고 사실 증시도 막 한 방향으로 가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등락을 좀 거듭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주 초반엔 긴축 이슈가 좀 있었죠. 그때 이제 지난주에 PC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2,400을 한번 깨기도 했었는데, 그로 인해 환율도 1,320원을 또 한번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 이제 우리 쉬는 날이었죠. 그날 중국의 PMI 지표가 워낙 또 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제 다음날 반영하면서 다시 이제 증시가 좀 안정화를 좀 찾았고, 환율도 1,400원, 1,310원대까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좀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여전히 증시가 상당히 막힌 건 국채금리가 또 미국의 10년물이 4%를 넘었었죠. 넘어서다 보니까 그런 좀 긴축 이슈가 계속 좀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회복의 그 가는 길을 좀 막으면서 증시가 어쨌든 계속 좀 박스권 등락을 거듭했고, 업종으로는 이번 주에도요, 뭐 여전히 그냥 2차 전지 독주였던 것 같아요. 2차 전지가 강했고, 폐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게 다 정책 이슈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가 열렸는데, 실제 테슬라 주가는 좀 안 좋았습니다. 약간 좀 실망 매물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관련 소재 기업들은 이 테슬라의 내재화 이슈에 의해서 오히려 좀 수혜받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이번 주에 상당히 좀 강했고, 다만 이제 반도체 업종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많았죠. 노이즈가 좀 있어요. 미국에 좀 정치적인 그런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마이크론도 지금 생각보다 좀 재고 조정이 좀 덜 돼가지고 실적이 좀 더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를 조금 그 상승을 좀 제한시키면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2차 전지가 좀 이끌었던 그런 흐름이 좀 한 주간 좀 펼쳐졌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난주 나왔던 1월 미국 이제 PC 물가 지수가 5.4%, 뭐 12월보다도 오히려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3월 FOMC에서 다시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장을 짓누르다가 그 보스틱이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3월에는 0.25% 올린다, 25bp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진정이 된 셈인데, 문제는 3월 이후에도 또 계속 갈 수도 있는, 말하자면 긴축의 그 어떤 우려감이 계속 시장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연준 목표가, 물가 목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목표가 근원 PC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품 가격 이제 제외한 근원 이제 PC인데, 이게 지금 4.7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2%대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떨어지고 오히려 전월보다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이슈가 불거져서 증시가 또 막 흔들렸었는데, 다만 이제 라파엘 보스틱 그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사실은 약간 좀 매파적인 좀 성향이 있는 그 이제 연은 총재인데, 갑자기 이제 그 비둘기파적인 좀 발언을 해버렸어요,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의아하고 의아하죠. 왜냐면 뜬금없기도 하고, 여전히 많은 그 연준 위원들이 여전히 매파 쪽이거든요. 뭐 5.4% 가야 된다 이야기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이제 5에서 5.25%가 최종 금리로 딱 적당하다 언급을 했고, 그 내년까지는 이걸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50bp도 이제 아니다. 0.25씩만 올리고 올해 여름이면 끝날 것 같다. 굉장히 비둘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생각한 거랑은 약간 또 굉장히 더 비둘기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그날 이제 이 발언 나오니까 이제 미국 증시가 한번 환호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맞닥뜨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 경기에 훈풍을 받지만 미국 긴축.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긴축 이슈에 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발언 나오자마자 그냥 증시가 특히 다우 같은 것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엔 우리가 뭐 이 연준 위원들이 뭐 미래를 맞출 수 있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좀 등락은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미국 증시를 볼 때는 결국엔
3월에 있을 그 물가지수가 지금 3월 14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월 물가지수가 네, 나오겠죠. 2월 물가지수죠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비둘기적인 좀 기대감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채권 시장은 지금 안 보거든요. 그렇게 채권 미국 국채금리 4%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채권값이 이제 떨어졌다는 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발언이 나왔으면 사실 채권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오히려 더 올라 버렸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증시도 오르고 채권도 가치가 그러니까 특이한 경우죠. 예, 특이한 경우죠. 그래서 아직까지 채권 시장에서는 이 보스틱 총재의 말을 예. 믿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월 14일 날 물가 보고 좀 판단하자. 예. 이게 아직은 좀 그 미국 채권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지금 약간의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를 넘어선 거는 상당히 뭐 이례적인 경우고 네. 정시에서는 상당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그동안 1, 2월 달 좀 좋았던 이 글로벌 증시가 또 다시 작년처럼 좀 부진화의 뭐 늪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떨까요? 근데 이제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요. 작년에 이런 이슈 있었을 때마다 뭐 증시가 무너졌죠. 갑자기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6월 달에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갑자기 0.75% 이제 올리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서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때 전 세계 증시가 진짜 또 공포에 한번 빠졌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원래 0.25 예상하다가 갑자기 또 0.5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작년 같으면 또 장이 망가졌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청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시장이 견고하게 버팁니다. 미국도 크게는 안 무너져요. 빠졌다 다시 또 회복도 하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이 보스틱 연은 총재도 언급한 대로 결국 올해 상반기엔 그래도 어찌됐건 금리 인상 끝날 것 같다. 네. 이게 기저에 좀 깔려 있고 물가가 여전히 안 꺾이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완화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지금 오히려 노랜딩 얘기 나오지만 사실 노랜딩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인데 시장은 원래 경착륙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작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거 연착륙 되겠다. 예. 네. 그래서 경기에 대한 기대감 또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또 회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과 좀 다른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이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충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그걸 흡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 한번 또 매를 맞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시장은 작년과 좀 다른, 좀 한마디로 좀 맷집이 세졌다라는 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번 주는 뭐 중국 효과로 좀 버틴 셈인데 네. 2월 제조 PMI가 52.6 이 기록한 거는 말하자면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제조 PMI가 50도 좀 넘어섰지만 이 52.6이라는 수치는 2012년 4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 기록이거든요. 거의 화랑이라는 네, 이야기죠. 이거 굉장히 높게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도 예상 못할 정도의 깜짝 그 PMI 지표 나왔는데 이게 결국 설문조사를 한 거니까 지금 실제로 신규 생산 수주 그 내용들도 중요하거든요. 예. 뭐 생산 수출 지수, 고용 지수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이제 진짜 회복되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예.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서비스는 괜찮은데 제조업은 아직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젠 제조업까지 올라섰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제조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중국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중간재를 수출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제조 PMI가 올라왔다는 건 상당히 이제 한국 증시에도 굉장한 좀 호재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긴축 때문에 조금 비칠 바람감은 좀 있지만, 어쨌든 중국의 이 제조 활동이 2월부터 본격화됐고, 또 내용이 더 좋은 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대형사들 있잖아요. 예. 그걸 통계낸 건데, 차이신 PMI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중소기업. 근데 중소기업 차이신 PMI도 예상이 50.7인데 51.6이 나왔어요. 아, 좋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중소형 다 좋다는 거죠. 그만큼 특히 이제 중소형 기업들은 저기 어디 쪽에 포진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으로 보면 저기 동해안 쪽 있죠. 예. 바닷가. 연해지방. 그쪽이, 예. 그쪽이 많은데 거기에 또 수출 물류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신이 좋아졌다는 건 또 나중에 우리나라 경기에도 좋을 수 있다는 또 바로 미터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지표는 어쨌든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중국 양회 기간인데 이제 여기에서 올해 성장률을 5% 이상 올린다 이런 이제 정책 결정이 나온다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국내 수출 기업이라
또 좋고 또 정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아마 3월 5일 날 그때 이제 전인대에서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새 총리가 이제 GDP 성장률 목표치를 딱 발표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그 좀 긍정적으로 보는 데가 골드만삭스입니다. 여기가 6.5. 네. 5% 굉장히 지금 시장은 한 5.5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데가 5%. 네. 그래서 지금 5하고 6 사이 정도니까 한 6.5, 그러니까 5.5 정도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목표 설정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의 31개의 성, 네. 뭐 자치구 이런 데서도 지방 정부가 따로 또 목표치를 제시를 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5.6%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추 5.5 정도 아마 이번에 발표될 가능성은 좀 높다. 그래서 뭐 중국의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어쨌든 그 중국 정부가 6%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 그 관영에서도 좀 발표를 한 거니까 예. 어쨌든 최소한 5%한 중후반 정도 발표 가능성도 일단 좀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제 5일날 또 발표는 해봐야 우리가 결과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이번 주 일요일날 한번 데이터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2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지금 약간 이제 내려온 상황이긴 한데 뭐 앞으로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는 환율 전망 어떻습니까? 환율은 이제 대체적으로는 당분간 1,300원 밑으로 강하게 내려갈 걸로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제 그 기저가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긴축 이슈가 아직 해소가 안 됐잖아요, 완전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의 3월 14일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나 3월 22일 날 그 FOMC가 열리는데 이 이벤트가 좀 끝나야 되거든요. 거기서 좀 약간 이제 우려보다는 좀 완화되면 환율은 1,300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지금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고용지표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한 1,300원을 깨는 것보다는 요 구간 한 1,300원, 1,320원 내에서 좀 3월 FOMC까지는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위로도 잘 안 가는 이유가 옛날처럼 뭐 1,350원 또 1,400원 여기는 좀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무역 수준이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인데 네. 이번에 PMI 지표가 결국 이게 예고편이거든요. 그럼 뭐 그 수출도 약간 회복세였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결국 중국 좋아지면 우리나라 지금 이번 수출 데이터에서 제일 안 좋게 나온 지역이 중국이에요. 대중 수출이 네. 부진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선행 지표가 벌써 나와버렸잖아요. 네. 중국이 좋아지는 게. 그러면 이거는 결국 한두 달 후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개선되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는 요소입니다. 이건 또. 그래서 일단 FOMC 소화 전까지는 지금 정도 레벨에서 좀 유지가 되고 근데 만약에 또 3월 FOMC가 또 그냥 우리 예상보다 또 긴축적이면 환율 쉽게 안 떨어지겠죠, 물론. 예. 그렇지만 그게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이제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나오면 나오면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이 중국 이슈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원화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긴축 이슈의 이 완화 정도가 결국에 원달러 환율에 좀 약간의 위아래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어쨌든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되더라고요. 네네. 그런 반면에 이제 개인들 매수세는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개인들이 사기 위해서는 역시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증시 자금 상황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예전에 2021년도 제 기억이 75조까지 갔던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고객의 예탁금 예, 말씀이죠. 고객 예탁금이 그랬다가 2022년도에 50조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 40조 원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이 47조거든요. 조금 올라온 네, 정도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40조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래도 50조 원 유지했는데 지금 떨어진 상태에서 5개월째 거의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용잔고는 좀 반대로 좀 늘었어요. 예. 15조에서 한 17조로. 근데 그 배경은 코스닥 시장이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좀 신용 물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둔화됐고 개인들 매수세가 좀 좋아졌지만 자금상 뭐가 특별하게 바뀐 건 없어요. 왜 뭐 개인이 더 들어왔다거나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작년에 아마 그 기억하시겠지만 영 머니무브 한번 네. 있었잖아요. 은행으로 많이 갔죠. 작년 10월이 최대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영 머니무브 현상 최대인데 그 후로 예금 가입액이 신규 그러니까 이번 2월달 정기예금 신규 가입액이 그때 10월과 비교해 보면은 72%가 감소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금으로 많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돈이
그렇다 주식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아직까지 데이터상으로. 지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증시도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면 무섭거든요. 예. 뭐 정말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반도체 실적은 지금 너무나 안 좋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섣불리 막 들어가기 좀 어렵다 보니까 좀 눈치 보는 좀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영머니무브 현상은 일단락 좀 된 것 같은데 이 돈이 위험자산으로 개인들이 아직까지는 예. 투입은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분들 위주로만 좀 매매를 하는 거지 아직 신규 자금 유입은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총 시즌을 이제 앞두고 소액 주주들이 뭐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이런 주주 제한을 하는 등에 말하자면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네. 회사에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게 기업하고 어떤 시장에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좀 활력소로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기업들 입장에서야 뭐 물론 뭐 대주주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죠.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은 그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 있고 그동안 사실 잘못된 게 많았잖아요. 예. 사실은 이제 소액주주랑 대주주랑 이게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피해를 누가 받았냐면 소액주주분들이 많이 봤죠. 상당히 소외를 네, 받았죠.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건 기업의 스트레스보다도 우선시 해야 될 건 당연히 주주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있고 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그 가장 근본 원인이 이런 이제 그 주주가치 훼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좀 뭐가 바뀌었냐면 정부도 전폭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 제도적으로 물적 분할을 좀 어렵게 만든다거나 네. 또 요즘에 배당 제도도 좀 이제 내년부터 개선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배당액을 알고 맞습니다. 투자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것들도 있고 아직은 뭐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계속 또 주주 운동 중에 하나가 그 자사주 매입 시 자동 송화할 수 있게 예. 이거 되면 굉장히 주주가치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들 운동들이 자꾸 나오게 되면 기업들을 어쨌든 이제 계속 좀 압박을 해주게 된다면 결국엔 주주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주 네. 가치가 올라와야 시장에 좋은 그럼요. 돈이 들어오고 네. 그게 이제 기업을 살리는 방법인데 네. 우리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이나 이익은 줄이고 기업을 네.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이 커지지 못하는 네, 이런 문제도 맞습니다. 그리고 많았죠. 이게 주가가 예전에 그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저도 인터뷰 본 건데 어떤 상장사 대주주는 주가 안 올라가길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상속 문제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건 괜히 잘못된 관행이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에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어요. 예. 옛날에 SM 사건이 지금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번에 했지만 몇 년 전에 KB자산운용이 먼저 했거든요. 네. 제 기억이 나요. 2019년도에 이슈가 됐는데 안 됐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버렸습니다. 예. 바뀐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주니까 계속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증시에 이거는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 매수 종목하고 또 많이 오른 상승 업종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이번 주 그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10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 투자들이 가장 많이 담은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많이 상승한 10개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업종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업종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업종들 가운데 그래도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분야는 어떤 쪽입니까? 일단 이제 2차 전지가 정말 강했거든요. 가장 셌는데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2차 전지 뭐 소재도 있고 뭐 폐배터리, 리튬 이쪽이 있는데 다음 주에도 좀 그래도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거는 3월 14일 날 유럽에서 핵심 광물 원자재법이 발표가 돼요. 네. 그러면 아직 이슈가 살아있죠. 근데 여기 관련된 기업들은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안에서 폐배터리나 리튬 관련주들은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들 빼고 가장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 업종입니다. 네. 근데 왜 철강 업종이 강했냐면 중국의 부동산 주택 판매가 네. 급증을 했더라고요. 이사님이 지금 철강이 얼마 네. 전부터 계속 좀 잘 지켜보자 네. 했던 왜냐하면 이제 업종이죠. 부동산이 좋아지면 우리나라 철강이 좋아지거든요. 중국하고 연동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철강 이쪽이 조금 더, 왜냐하면 또 양해가 열리니까 예. 부동산 이 부양책도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철강, 그래서 폐배터리, 리튬, 철강주들이 조금 더 강세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현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 주인데 굉장히 좀 긴 자료인데요. 그 제목이 질주 본능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니까. 네, 다올투자증권 유재웅 연구원이 쓰셨는데 제목에도 참 애널리스트의 답답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질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왜냐하면 되게 실적 좋거든요. 좋고 싸다고 하는데도 참 시장에서 이게 평가를 좀 못 받는 것 같은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 기아의 인도 공장 실적 1월 달에 사상 최대치로 일단 나왔고요. 공급 차질이 좀 이제 해소가 되는 거 아마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재료비도 좀 감소하는 것들은 어쨌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생산이 늘어나면 부품 회사도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완성차도 좋고 부품사도 좀 같이 좋아지는 그런 스토리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좀 저도 좀 새로웠던 게 뭐냐면, 싱가포르에 이제 공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글로벌 혁신센터라고 합니다. 이름이 HMGICS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4월에 가동이 돼요. 근데 여기가 약간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우리 보통 이제 자동차 공장 보면 이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잖아요. 예. 여기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제 점점 이 완성차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네. 근데 그거 좋은 점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빨리빨리 만들어줄 수 있고, 이 모델 수가 적을 때 굉장히 유리한 편인데, 근데 이제 여기는 셀 형식이 들어간대요. 셀은 뭐냐면은 이 단위별로 나눠요. 구획을 나눠가지고 예. 이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달아서 여기가,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단점은 여기 중간에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스톱이죠. 스톱해야 돼요. 예. 근데 셀 방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여기가 스톱되면 저기서 하면 돼요. 이게 서로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방식의 장점은 다품종 소량 생산. 예. 여러 이제 모델들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인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셀 형태의 그런 제조 방식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4월부터 가동하는 이 방식이 조금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채택할 것 같고, 실제 지금 BMW나 벤츠는 이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입을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4월 달에 가동을 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주주분들은 이 방식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 생산성에 영향을 주고 또 원가 절감을 해주는지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현대 위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셀 방식으로 가면서 로봇이 많이 필요하대요. 아. 다 자동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을 또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 현대에서 이제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겠지만, 거기는 사실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회사가 현대 위아 쪽으로, 그러니까 로봇팔 예. 같은 게 많은 네, 모양이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위아를 좀 수혜주로 꼽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흥 시장을 좀 주목하자고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현대차 주력 시장은 사실 미국과 유럽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신흥 시장이 자동차 보급률이 아직도 6%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아시겠지만 영상 보시면 오토바이 많이들 타고 다니잖아요. 동남아 같은 네, 동남아. 이런 지역이겠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1인당 GDP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
개인차 시대가 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성 높고, 그리고 인구가 6억 명이 넘거든요. 예. 인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원래 근데 여기서 왜 현대차를 좀 좋게 보냐면 일본 기업들이 지금 점유율이 높은데, 좀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쪽의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번 동남아 쪽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히 인도는 이미 현대차가 도요타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요. 점유율이 한 2등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시장의 성장도 충분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아무튼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또 신흥시장의 이런 성장, 여기다가 어쨌든 지금 자동차 생산 정상화, 여전히 1, 2월 지금 판매 데이터를 보니까 우려했던 거랑 달리 또 현대차 잘 팔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현대차 기아 합산해서 점유율이 거의 11%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점유율도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보면은 뭔가 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데이터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불일치가 너무 심한 것 같긴 한데, 언제 저도 좀 저평가가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거기 관련된 기업으로는 현대차, 기아, HL 만도, 그리고 현대위아 요 4개를 좀 탑픽으로 꼽아줬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미리 어떤 담아두거나 미리 투자하면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는 혹시 분야 업종이 있습니까? 제일